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그 원래 이데아 세계라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라는 것이 원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재입니다. 오늘은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신정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서울 디지털 대학에서 이산수학하고 인공지능수학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철학을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한 이후에 계속 철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또 읽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저를 그렇게 수학 철학자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력이 좀 남다르신데요? 원래 대학에서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고요, 학부에서는. 예.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IT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IT 쪽에 일하셨군요. 그래서 벤처의 창업에 뛰어들어서 한 10년 정도 했고요. 나름대로 뭐 회사는 잘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떳떳한 바가 있어서 이제 수학 쪽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 공부를 또 늦게 좀 시작을 해가지고 철학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정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문입니다. 이민환 교수님 맞습니다. 밑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수학자이시면서 벤처기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철학도 하셔서 참 다방면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리철학을 연구하셨는데요. 먼저 수리철학이 뭡니까? 용어가 이제 수리철학, 수학철학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학철학, 수리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학문이냐, 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메타적인 관점에서 수학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이제 수학철학인 것 같습니다. 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게 수리철학이다. 사실은 우리가 수학하면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면서 수가 뭐지? 라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수리철학에서 말하는 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철학자들이 과거에 휴미라든지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플라톤이라든지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수를 과연 어떻게 본 건가, 수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존재론적으로 따지는 과정들이 이 철학사에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에 그만큼 많이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뭐 철학자들이 그렇게 수학을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철학책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란 무엇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는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를 존재하는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학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죠.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보편자 우리 논쟁 아시지 않습니까? 보편 논쟁. 중세 보편자 논쟁이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보편자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관념적인 것이냐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지듯이 수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그 원래 이데아 세계라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라는 것이 원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 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세계를 가지고 어떤 물체들의 개수를 세는 그런 관점에서 수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실제 하는 거에 가깝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제가 이야기를 플라톤은 일단은 수가 실제 하는 걸로 봤다라는 거죠. 이데아가 실제 하듯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약한 의미의 실제론이지만 어쨌든 실제론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라는 것은 각각 개체들의 속성은 아니고 그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거의 뭐 프레게 느낌이 나는데. 예. 그런 관점으로 볼. 사실은 이제 그런 휴머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고 수가 동등하다는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때는 뭐 집합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아, 칸토 이전에 흉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머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 그게 집합 개념으로 보는 게 칸토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줄 예, 알았는데. 뭐 집합이라는 용어나 뭐 그런 걸 쓴 건 아니지만, 숫자가 같다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대1 대응하는 걸 예, 따라. 1대1 대응 관계, 이렇게 관계. 그 스타트가 흉이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칸트도 공간적인 대응 관계, 그 개념만 가지고 수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 수를 연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원투원 대응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론에 가깝고, 예. 수가 존재한다는 입장에 가깝고, 예. 뭐 대응론으로 일종의 대응론이라고 보면, 1대1 예. 대응하는 걸로 보면, 그때부터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직관주의나 형식주의라는 수학 철학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신적인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관념주의에 가까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에 실제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이 구성해낸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직관주의. 그게 현대 수학 관점에서 보면 더 잘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직관주의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직관주의 말씀하셨는데, 뭐,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뭐 몇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직관주의 말고도 몇 가지 입장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휴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휴움, 휴움은 이제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일단은 어떤 팩트에 대한 거, 경험적으로 감각으로 만나면서 하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런 팩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지식.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것이 저는 스마트한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굉장하죠. 굉장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수학을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탁월한 통찰력인 것 같아요.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걸 우리가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선험적인 지식 그리고 뭐 분석적이고 필연적이고 이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죠. 반면에 팩트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이고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결국 수학은 이제 선험적인 지식으로 넣는 거죠.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외의 지식들은 다 뭐 불살라 버려도 좋다. 그 오성론에서 휴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칸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읽고 이제 충격을 받죠. 휴움 입장에서는 형이상학이 선험적인 지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선험적인 지식은 뭐냐면 개념들의 관계만 다루는 필연적인 지식이거든요. 반면에 경험적인 지식은 현실을 파악해서 나오는 지식들, 좀 귀납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형이상학은 상상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지식으로 보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헛된 이야기들을 하지 마라 하고 이제 회의주의자잖아요, 휴움이. 그래서 그걸 불살라버리라고 오성론 뒷부분에 그런 언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휴움을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좋아했던 칸트 입장에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형이상학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형이상학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저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칸트는 그 선험적인 지식 부분을 다시 두 개로 쪼갰죠. 그래서 분석적인 판단과 종합적 판단으로 쪼개가지고 수학은 종합적 판단으로 넣고 형이상학도 종합적 판단으로 넣었죠. 선험적 종합 판단으로 살려냈죠. 선험적 종합 판단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럼 휴움이 직관주의적 입장을 가진 건 아닌 거네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냉철하게 그냥 구분을 한 것이고. 냉철하게 구분을 한 거고. 그럼 수학에서 직관주의의 태동은 누구라고 보시에요? 보통 이제 현대 와서 신직관주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브라우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실 출발점은 칸트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선험적인 지식을 다시 두 개로 쪼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분석적인, 예를 들어서 말
안에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우리 형은 남자다. 뭐 그런 식이죠. 예, 그런 예. 것들은 이제 분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수학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휴먼은 그걸 하나로 그냥 퉁친 것이고 칸트는 그거는 이제 구분해 줘야 된다. 그러면 수학은 그 개념적인 관계 말고 또 뭐가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연수 이야기할 때 1대1 대응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간적인 직관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직관주의. 그렇죠. 네. 그래서 연산을 하더라도 4 더하기 6은 1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4라는 수의 개념과 6이라는 수의 개념 안에서 합하면 10이 된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념적인 분석만으로서 연산 결과를 끌어낼 수는 없다. 칸트 입장이. 칸트 입장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간적인 지각력. 칸트가 시간적인 지각하고 공간적인 거를 일종의 기본적인 틀로 봤잖아요. 인식의 틀로 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어떤 선험적인 공간 지각력, 인식력이 동원이 돼야만 4 더하기 6이 10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 신직관주의는 뭐예요? 조금 더 나간 입장입니까? 신직관주의는 거의 이제 칸트의 입장을 동원하는 건데 거기에는 시간적인 관점이 또 많이 강조가 돼요. 네. 그래서 칸트 입장만 하더라도 그냥 공간적으로 1대1 대응 관계나 관점으로만 했는데 우리가 수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시간관념 그런 것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과거로 가고 새로운 하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시간적 관점에서 수를 보자는 거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유한주의, 그러니까 무한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수학에서 무한을 빼면은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브라워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무한을 받아들이다 보면 모순도 막 생기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무한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현대에 와서 수학 철학을 이야기할 때 크게는 세 가지 사조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를 드렸던 부분은 칸트에서 출발해서 브라워까지 해가지고 직관주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사조가 뭐냐면 논리주의라는 거하고 논리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는 거 있습니다. 논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약간 플라톤을 추종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의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논리주의자들은 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수학적 대상들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의 논리 체계를 그렇죠.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하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거에 반해서 형식주의자들은 실제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냥 개념을 가지고 게임처럼 우리가 그 개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수학이다. 이제 앞뒤 아구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을 뭐 컵이라고 불러도 관계없고 호칭을 어떻게 해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편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할 때 대표적인 게 존재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관념주의가 있고 유명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형식주의는 유명주의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세 가지 입장이 직관주의, 논리주의, 형식주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편 논쟁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 플라톤. 논리주의는 실제론에 가깝고 그 다음에 직관주의는 관념론에 가깝고 직관주의는 관념론에 가깝고 형식주의는 유명주의에 가깝고 유명론에 가깝고 그렇게 일맥상통합니다. 그 세 개의 관점이 결국은 이제 수리 철학에서도 여전히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거의 뭐 맞을 겁니다. 보편 논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보편 논쟁이라는 게 보편자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야, 그 사람이라는 보편자가 진짜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실제론자들은 당연하지. 사람이라는 보편자가 실제하니까 홍길동이 사람이야 라는 명제가 참일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실제론자이고 그리고 관념론자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실제해. 사람이나 보편자는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야 라는 것이 이제 관념론의 입장이라면
유명론자들은 일종의 이제 관념론자라고 비슷한데, 그건 말일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 사람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지라는 그렇죠, 입장인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수리 철학에서도 예, 그렇게 세 가지 그렇게 입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저도 이제 글을 공부하면서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이. 네. 프레게가 이제 산수의 기초라는 책을 집필하다가,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첫 일세가 나왔는데, 네. 이제 러셀이 그 책을 읽다가, 이거 문제가 많은데?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죠. 예. 그래서 프레게가, 자기가 세웠던 그 산술의 체계를 다 한 번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일화가 있죠. 있는데요. 유명하죠. 예,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예. 그 이제 논리주의에 관련된 이제 스토리인데요. 예. 논리주의가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집합론을 가지고 개념을 확장을 시키고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죠. 칸토. 예, 칸토가 이제 집합을 통해 가지고 현대 논리학, 기호 논리학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집합론에서의 뭐 부분 집합이라든지 합집합이라든지 그런 개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논리 문제를 따지더라도 이걸 집합론으로 가져와서 연산을 해보면 금방 규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논리 자체만 쳐다보면 굉장히 이게 분석이 어려운데 집합론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벤다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작업을 처음에 한 사람이 칸토입니까? 칸토죠. 아. 이게 수학사에 있었어도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봐요. 현대 수학의 집합론을 들여온 사람이 칸토라고 보시면, 물론 그전에도 뭐 이야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체계화를 시켰다고 봐야죠. 칸토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기여를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과학도 뭐 어떤 혁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죠. 네. 예, 수학에서도 하나의 혁명기, 현대 수학으로 넘어오는 혁명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게. 그래서 이제 칸토가 집합론을 이제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합이라고 하면 유한집합 간의 관계를 다루거든요. 그렇죠. 개수가 같으냐? 그럼 1대1로 대응을 시켜보고 남는 게 있다? 그럼 이게 더 크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남는 게 큰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칸토 같은 경우도 옛날에 휴메의 원리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자연수를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로. 그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칸토가 무한의 세계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무한에도 급이 있다. 그래서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러면 그것은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수 쪽이 더 크다는 거죠.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면. 무한이라도 짝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 짝수 집합보다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1대1 대응 관계의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와 짝수의 집합의 크기는 같다. 부분 집합임에도 같은 불구하고 무한이지만 그렇죠, 같지만 그렇죠. 실수의 무한은 실수의 무한이 더 크다. 그렇죠. 무한에도 급수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런 식으로 수를 무한의 세계까지 확장을 하는. 어떤 게 크고 작은 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같은 무한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유한 집합일 때는 1대1 대응 관계의 함수로 해가지고 다 대응을 시켰는데 여기 남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집합론을 이용해서 무한끼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핵심은 뭐냐면 함수 이론이에요. 1대1 대응 함수 아니면은 뭐 단사함수, 전사함수 이제 수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간에 어떤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 개수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집합들 사이의 비교뿐 아니라 이제 무한 집합들 사이의 크기까지 비교를 하니까 이게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제 그런 무한의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직관과는 다른 모순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칸토가 그 the set of all set, 모든 집합들의 집합. 개념적으로는 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집합들을 또 다시 묶은 집합이니까 개념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그런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수학적으로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네? 하고 이제 버틀런드 러셀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가 뭔가 이게 잘못했을 거야, 증명을. 하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러셀의 패러독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어떤 패러독스입니까? 그게 이제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에 속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모든 집합, 그걸 A라고 하면 A는 A에 속하는가? A는 A에 속하지 않는가? 둘 다 모순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큰 도서관이 있다고 이제 치죠. 버트런드 러셀도 사람들이 그 러셀의 파라독스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예를 들은 겁니다. 도서관 예도 들고 뭐 이발사 예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발사, 그래서 이제 도서관 예는 뭐냐면 어떤 책의 목록들, 그 리스트들만 해놓은 목록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록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넣은 목록서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언급하지 않은 목록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목록서들의 모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존재한다고 해도 모순이 생기고 존재하지 않는다. 일테면 뭐 그런 식이죠. 그거를 한 번에 듣고 이야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원래 러셀이 이야기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모든 집합, 그게 오히려 이야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몇 줄만 해보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러셀 파라독스가 칸토의 파라독스를 분석하다가 왜냐하면 모든 집합의 집합은 존재한다고 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고 분석하다가 러셀이 그걸 단순화시킨 모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도서관 책 목록으로 말씀하셨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이제 이발사 역사를 그거는 좀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이발사가 있는데 그 이발사는 자기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를 해주는 이발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발사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면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면도하지 않는 사람을 면도해주는 이발사니까 자기 자신을 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면도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면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면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스스로 면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할 수도 없고 면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데 그걸 약간 어렵게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그 얘가 오히려 또 쉬울 것 같긴 하네요. 러셀이 그 패러독스를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프레게가 산술의 기초라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기호 논리학 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기호 논리학이 세상의 개념들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 기호 논리학 가지고 모든 세상의 내용들을 명쾌하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버트런드 러셀도 프레게를 굉장히 존경했고, 이제 자기가 그런 거를 해서 그걸 발견을 했잖아요. 모순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레게한테 알렸죠. 실제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래요? 찾아가서 실제 만나기도 했고 했는데, 프레게가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완벽하지가 않네. 논리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안에도 모순이 들어가 있구나.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죠. 보통 그럼요. 자기가 평생 일생 했던 작업을 어떤 젊은 놈이 와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면 말 안 듣는데 그 양반은 그래도 참. 뭐 수학자다운 스타일 같아요. 논리학자, 수학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논리주의고 형식주의는 또 어떤 겁니까? 형식주의로 대표되는 인물은 수학자 힐베르트입니다. 힐베르트 역사를 할 때 힐베르트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상황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용어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을 뭐 의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었구나. 전혀 뭐 관계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몇천 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근데 현재 와서 뭐 상대성 원리나 물리학을 하다 보면 오히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더 이제 효용 가치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그 유클리드의 5공리 자체를 반드시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이유는 없다. 우리 마음대로 공리를 바꿔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수학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개념을 브릿지라고 하죠. 현실하고 브릿지 시키는 건 또 다른 응용 수학의 몫이고 순수한 수학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 그게 이제 현대 수학자, 추상 수학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하고 매칭할 필요는 없어, 수학은. 그거네요. 그렇죠. 내적인 모습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입장이 그렇죠. 형식주의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성이 있고 예.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이 다른 상황 같이 보이지만 예. 이게 수학적 모델로 딱 가져오면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마치 게임 같은 것이다. 개념들을 만들어서 개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내고 근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현실과의 브릿지시키는 응용 수학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직관주의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감을 신직관주의가 네. 그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 헛된 작업 아니냐.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오늘날 이제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형식주의자가 뭐 대다수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요? 예, 직관주의를 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뭐 공허하지 않느냐. 근데 형식주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 비유클리드 기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건 어차피 활용은 하니까 목적에 따라서. 현대 물리학자들의 입장이 대부분 그러면 형식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물리학자들은 오히려 현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학주의적인 방식이니까 수학과 과학의 차이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은 어떻게든 현실 자체를 분석하고 밝혀내는 것이고 수학은 좀 자유로운 영역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개념들의 관계를 갖다가 개념적으로 구축해 놓으면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거 현실을 설명하는데 좋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을 도입을 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러셀의 역설, 아까 이발사의 역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조하고 어떻게 보면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있잖아요. 이거랑 그게 좀 비슷하다는 그 논리적 구조가 모순의 구조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까? 유사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은 참이 아니다 하는 명제가 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괴델의 문제인데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죠. 라는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렇죠, 이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지칭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러셀의 패러독스도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결정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걸 자기 지칭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도 결국 명제 자체가 자기를 대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같은 차원에 있거나 위에 있는 차원을 언급할 수 없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공부하고 케임브리지에서 수학을 공부했던 튜링 같은 경우도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수학적인 다른 방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가 나온 게 바로 튜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컴퓨터가 수행 가능한, 순차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 문제 공통점이 있네요. 있어요. 이발사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그렇죠. 면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완전성 정리는 자기 자신이 증명되느냐 증명되지 않느냐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튜링은 자기 자신의 기계가 멈출 수 있냐 멈출 수 없냐를 대상으로 삼았고 제가 이제 표현이 약간 좀 더 거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때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같아요. 전부 그런 점에서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수리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그리고 수학에 대한 철학적 입장, 직관주의, 논리주의, 형식주의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리 철학 전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철학과 관련된 뭐 수리 철학뿐만이 아니라 과학 철학이나 AI와 관련된 책을 내셨다고요.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고 그 AI를 위한 수학의 기초 원리와 과학 기술 철학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그 교양인으로서 좀 갖춰야 될 수학에 대한 지식을 나름대로 이제
알기 쉽게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철학 관념이나 지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들이 이제 과학 철학, 수학 철학하고 또 정보 철학,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철학. 특히 인공지능 관점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좀 당혹스러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부 수학은 문과 출신 분들이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생각이 되고 또 뒷부분 철학 부분은 이과 출신들이 좀 필히 좀 읽어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수학에 관한 것, 2부는 이제 수리 철학 내지는 과학 철학과 관련된.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뭐 또 과학 철학, 정보 철학, 인공지능 철학 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